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채권 애널리스트 김명실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도 보다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채권 금리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들은 분명 있습니다만, 다만 올해랑 다르게 이제 내년에는 금리를 조금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몇 가지가 있겠고요. 내년도 채권 시장에서 변하는 요인과 변하지 않는 요인들에 대해서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통화정책은 변할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이 되고 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채권시장에 지배적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연준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연준의 인하 전환 시점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도 적어놨듯이 내년도 변하는 재료가 통화정책이긴 분명한데, 다만 변하는 속도 자체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금리와 관련된 경기,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물가, 이런 펀더멘털 요인들은 분명 바뀌게 될 겁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는 양호한 펀더멘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시장 금리를 조금 가파르게 올려버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경기와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점들은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들일 것 같고요. 일정 부분 크레딧 리스크의 확대, 그리고 금융 관련, 그리고 유동성 관련된 리스크들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환경으로 변할 소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변하지 않는 재료들은 분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채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과 기간 프리미엄의 확대가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흐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중립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올라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중립금리와 기간 프리미엄 확대를 이끌어냈고요. 내년에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채권 시장의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 봐주시면 올해 채권 시장의 흐름과 내년도 채권 시장의 흐름들을 요약한 차트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내내 채권 시장에서는 고물가와 강한 긴축에 시달리면서 고금리 환경을 이끌어냈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흐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과 소비, 투자에 있어서의 부정적 환경들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강조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긴축에 대한 전환과 저성장을 이끌어내면서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하지 않는 재료들 분명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구조적인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 수급 시장의 불안정화 요인들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들을 분명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다양한 이론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근에 차용된 2021년도 연준의 모델을 기반으로 중립금리와 정책금리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중립금리의 흐름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를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9월부터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도 상당 부분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과 같은 주요 경기 지표들이 둔화의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필요성들은 아마 내년에도 줄어들 가능성들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장은 12월 달, 그리고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 연준의 동결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도 이미 긴축적인 미국의 펀더멘털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중립금리의 궤적을 봐주시면
이미 중립금리의 수준 자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립금리의 레벨 자체가 이전 대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추세의 중립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는 이전 대비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미국 국채금리가 1%, 2%대로 회귀하기 어렵다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도 이미 올라버린 중립금리의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의 성장률 펀더멘털 둔화에 따라서 중립금리의 수준 자체가 방향성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과거 수준까지 중립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긴 어려운 환경이고 일정 부분 미국 채권금리의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 프리미엄이 있고요. 이 차트는 미국 국채 명목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을 같이 그려둔 차트입니다. 현재 기간 프리미엄 수준, 미국 국채 10년에 반영되어 있는 기간 프리미엄 수준은 대략 50bp 정도 됩니다. 이전 대비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올라오는 속도조차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 기간 프리미엄이 왜 올랐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크게는 6가지 정도의 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변동성들도 당연히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차트 아래 단에서 기술을 해놨듯이 수요와 공급 단의 이슈들이 기간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까지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 압력을 이끌어냈는데 문제는 지금 레벨대에서 내년도에 기간 프리미엄이 축소로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 수준의 기간 프리미엄이 조금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 기간 프리미엄에 올렸던 변동성 관련된 요인들은 내년에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의 근원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도 변동성도 올해보다는 줄어들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걱정했던 기간 프리미엄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느냐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럴 가능성들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2가지 문제들은 해소가 됐지만 나머지 4가지 부분들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측면들이 많고 내년도에도 기간 프리미엄의 일정 부분 레벨을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의 구조적인 재정 적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일 것 같고요. 지금 24회계년도에 미국 재무부가 전망하는 미국의 재정 적자 수준은 1.57달러 정도로 올해보다는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들일 것 같고요. 그림을 봐주시면 미국의 이자 지출에 대한 비용은 3년 전 대비해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가파르게 증가한 미국 국채금리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자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미국의 재정에 대한 버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 다른 사이드에서의 재정 지출을 줄이더라도 미국 정부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자 비용 증가의 문제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드라마틱하게 미국의 국채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이런 노이즈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공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지금 10월달 말과 11월 초에 나온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 근거하면 다행스럽게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국채 발행의 총량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의식해서 장기랑 초장기 구간들의 발행 비중이 3분기 대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관련된 노이즈들은 내년도에도 여전히 미국 재무부와 국채 공급 관련돼서의 불안감을 조성할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기간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 위상 또한 위험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5월 달에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첫 번째 근거로 미국의 재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채한도 증액 같은 갈등의 이슈들이 결국에는 미국 국채라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미국 국채 수요단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국채를 주로 사왔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도 QT로 인해서 미국 국채들을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를 지금은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와 같은 변동성이 높은 수요처들이 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 국채가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 어렵다면 이런 부분들도 미국 국채의 프리미엄으로 반영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요인들은 내년도에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의 일정 부분 상방 요인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성 자체는 올해보다는 하락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들은 높지만 생각보다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미국 통화정책 분명 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정책 환경은 올해와 내년은 완전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변하지 않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미국 경제가 감당해야 된 부분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일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글로벌 부채 상황들은 이전 대비 좋지 않은 부분들은 확실히 내년도에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각종 경제 주체들의 부채에 대한 부담감들은 커졌고요. 부채의 퀄리티 또한 이전 대비 낮아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신용 주체들의 부채 위험 과정들이 내년도에 부각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말하자면 내년도에는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가진 부채의 퀄리티가 바뀔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다 보니까 내가 가진 부동산과 주식 같은 위험 자산들의 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가계들의 소비 지출들은 둔화될 가능성들이 클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림 41번을 봐주시면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과 미국의 실질 소비 간의 추이입니다. 소비는 현재 과거 추세 평균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현재 과거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가계들은 초과저축 소진을 통해서 그동안 소비들을 지탱을 해왔다가 내년부터는 초과저축의 여유 자체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지출은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둔화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가계의 연체율 추이와 부채에 관련된 퀄리티 질적 측면에서 그런 위험 신호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증가와 함께 소비 성향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미국의 성장률 단에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기업들의 신용 관련된 리스크들이 부각될 소지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SVB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들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이힐드 관련된 채권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이힐드는 상당 부분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만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조금 위험 관련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50번을 봐주시면 미국 하이힐드 기업들의 이자 보상 배율과 총 부채 비율 추이고요.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이자 보상 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관측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확대로 전이될 가능성들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은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과 동결해서 올해 내년도에 인하로 변화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인하의 시점을 빠르면 5월달, 6월달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통화정책이 변하는 시점들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크고 내년 인하 시점은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국내 채권 시장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국 국채금리, 특히나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의 동조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림을 봐주시면 이제 미국 국채금리 10년과 한국 국채금리 10년의 코릴레이션이 0.90까지 빠르게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미국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국고채, 한국 국채금리의 급등들을 초래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현상들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올해 방향성이 상승이었다면 내년도에는 내년 빠르면 2분기 초에서 2분기 중순을 기점으로 미국 국채금리 하락 압력 모멘텀들은 조금 더 강화될 소지들이 크다 보니까
국내에도 내년도에 미국 국채금리와 동조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채금리의 하락 압력들이 강하게 발생할 소지들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펀더멘털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국내 성장률의 컨센서스는 시장 컨센서스는 2% 초반 정도인데 저희는 1%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의 트렌드를 봐주시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의 GDP 기여도는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환경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특성상 내년도에도 정부 지출은 올해 대비해서 더욱더 축소될 여지들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올해와 다르게 내년도 국내 펀더멘털의 환경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올해 지금 당장 11월 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로 재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전혀 관측되고 있질 않고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선행하는 실질 대출 증가율 역시 여전히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걸 고려를 한다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적어도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여력이 낮다는 측면에서 2% 중반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미국 국채의 하방 모멘텀 강화와 국내 펀더멘털의 하방 리스크 확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할 때 내년도 국채금리의 방향성 역시 미국과 동일하게 하락 쪽으로 향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도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국고채 수급 환경일 것 같습니다. 일단 발행과 수요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년도 발행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국고채 총 발행액은 내년도에 158조 원 정도고 올해 대비 9조 원 정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순증도 올해 대비 11조 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발행 총량만 자체만 봤을 때 국고채 수급 자체는 올해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은 현재 국채 대신에 초량물 발행 증가가 만약에 동반이 된다면 특히나 공사채 발행이 주도가 돼서 초량물이 증가가 올해 대비 증가가 발생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고채 축소 효과들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내년도 추경 자체는 제한되겠지만 올해처럼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경우 2년 이하의 외평채 발행이 내년도 확대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당 구간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줄 가능성들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관련된 요인들일 것 같고요. 최근 국고채 시장의 수급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사 같은 장기 투자 기관들의 매수가 위축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와 반대로 개인이라든지 투신과 같은 단기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이 확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9월 전까지는 순매수세를 확대하다가 9월달 WGBI 편입 불발 이후에 듀레이션 축소와 매수세 위축들이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국고채 수요 회복의 관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 같은 주요 장기 투자 기관들의 복귀가 가능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WGBI 편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요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추세적으로는 국고채 시장에서의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는 환경들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올해 빠르게 올라갔던 금리로 인해서 내년도는 절대금리 매력 확대로 인해서 보험사의 매수가 만약에 받쳐준다면 초장기물에서 장기물 순으로 국고채 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과제는 WGBI 편입일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9월달 하반기 편입 가능성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해결해야 될 과제는 외환시장과 관련된 협의 진행일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협의가 진행된다는 쪽으로 기대감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만약에 워스트 케이스로 협의 진행이 부진한다면 내년도 9월까지도 WGBI 불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확산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년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채권 시장에서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차트 보시면 그림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짝수에는 항상 강세장이었다라는 거고요. 뭐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22년을 제외하고 모든 짝수해에서는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상되는 경기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첫 번째로는 약한 경기 둔화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번째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갈 것인지. 근데 이 두 가지 경로 중에 어느 한쪽으로 현실화되더라도 채권 시장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과연 채권 시장의 짝수의 전설이 정말 전설로 남을지, 아니면 채권 시장의 단순한 미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거하는 전망의 판단에 근거하면 채권 매수를 내년도 피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채권 강세를 희망하면서 내년도 채권 시장 전망 종료를 하겠습니다.